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016년 기출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만 이제 문제가 어떤 이유로 나오는가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기출문제를 갖다 풀어보시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되게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유통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4, 5년 정도 기출문제는 충분히 풀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이미 친구가 남아 있는 그 연습 문제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풀어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회, 2회, 3회 그 기출문제 연속해서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책의 맨 뒤에 그 부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대한상공회에서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2016년 1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제1과목에 유통물리 일반관리 나오는데,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산 문제 흔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EOQ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EOQ를 갖다가 구할 때 기본 가정이 나오는데, 그 기본 가정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OQ 모형의 기본 가정, 그리고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 문제는 그 공식이 있어가지고 공식에 대입하면 항상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에 들어갈 내용이 항상 여기서처럼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EOQ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트 C분의 2DO라고 하는 거죠. 2DO인데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뭐죠? D라고 하는 것은 연간 수요량을 얘기합니다. D는 연간 수요량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O는 뭐죠? O는 단위당 주문 비용, 오더 코스트입니다. 오더 코스트 해가지고 이제 단위당 주문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 비용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래 C가 있는데, 자, C는 뭐죠? C는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간단하니까. 그래서 요거 공식 기억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문제다. 이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대개는 계산이 복잡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보러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는 꼭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반 계산기입니다. 스마트폰 계산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는 꼭 갖고 들어가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식이 나와 있죠. 루트 해가지고 연간 그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얼마라고 돼? 제품 원가의 재고 유지비가 제품 원가의 20%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품 원가가 500원이죠. 500원인데 곱하기 20%니까 0.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2 곱하기 연간 수요량이 얼마인가요? 연간 수요량이 5,200개입니다. 5,200개. 자, 1년 52주고, 그 다음에 주당 100개 수요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수요량은 5,200개입니다. 곱하기 이제 여기 이제 단위당 주문 비용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회당 단위당이 아니라 이건 이제 회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 회당 주문 비용, 한 번 주문할 때 들어가는 주문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그 주문 비용 구하게 되면 500원이죠. 제품 단위당 주문 처리 비용, 매 주문당 발생되는 주문 처리 비용이 500원입니다. 그 500원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떨어져가지고, 근데 계산하니까 많이 나온다든가, 많이 이제 곱하 100이죠. 100이 되는 것이고,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약 22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EOQ 구하는 문제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문제는, 경쟁은 시장에서 물류는 공동으로라는 물류 공동화. 물류 공동화라고 하는 게 바로 물류 합리화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합리화를 통해서 물류 관리의 목표. 물류 관리의 목표가 뭐죠? 물류 비용의 절감하고 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물류 합리화가 필요하고, 물류 합리화의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물류 표준화. 또 한 가지가 물류 공동화입니다. 이런 내용들 항상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틀린 게 쉽게 보입니다. 쭉 읽어내 나가다 보면 요건 이제 너무 어색하게 틀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독자적으로 수송하던 기업들의 운송 물량이 적어요. 운송 물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류 공동화 해야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수송하던 기업들의 운송 물량이 적어 수송 및 배송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두가 된 개념이다. 물류 공동화 맞죠? 그래서 둘 이상의 화주 기업이 여러 가지 물류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현재의 교통혼잡, 주차 문제, 인력난 등으로 인해서 공동 수송 및 공동 배송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 수배송을 하게 되면, 즉 물류 공동화하게 되면 차량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차량의 운행 횟수가 줄고 그렇게 되면 교통혼잡도 완화되고 환경오염도 줄어들겠죠.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2번 맞고요. 자, 3번에 성공적인 수배송 공동화를 위하여 업체마다 상품의 포장에 따른 포장 규격 다양화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 너무 그냥 틀리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 물류 공동화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둘 이상의 화주 기업이 표준화된 장비, 표준화된 포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동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포장 규격을 다양화하면 공동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에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경우와 또 수송업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주기업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 물류업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물류 공동화가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수배송의 장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류비용의 절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연료비 절감, 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 공동화에 대한 내용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는 다음 타이어에 대한 판매 자료를 토대로 4기간 단순 이동 평균법이에요. 원래 처음에 잘 나오는 게 지수평활법이 잘 나오는데 이건 가장 초보적인 단순 이동 평균법. 가중치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가중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기간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혜 측치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수혜 측치는 거기 이제 과거 4기간입니다. 4기간 했을 때 10월에 수혜 측치가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6월, 7월, 8월, 9월 걸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 이동평균법입니다. 가지고 6월 거 24,000개, 7월 거 28,000개, 8월 거 27,000개, 9월 거 26,000개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이게 25,000개가 나옵니다. 아주 가장 쉬운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25,000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그냥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뭐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다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품이나 완제품의 조달에서 시작하여 완제품의 판매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기능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예요. 전문 물류업체가 화주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위탁물류라고도 합니다. 위탁물류라고도 하고 물류 아웃소싱이라고도 하는 건데 위탁물류, 물류 아웃소싱이 좀 고도화된 형태가 뭐예요? 제3자 물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바로 전문 물류업체가 화주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바로 제3자 물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초보적인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다음 사례에 A 의류업체가 시행한 SCM 기법. SCM 기법인데 의류업체예요. 자, 패션, 섬유, 의류 부분에서 도입한 거 뭐죠? QR이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SCM의 최초 형태가 바로 QR, Quick Respon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QR 해가지고 이제 의류, 패션, 의류 부분에서 나왔다가 패션 의류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죠? ECR이죠. 그래서 ECR은 주로 이제 가공식품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가공식품.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것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EHCR 등등 뭐 나오고 많이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긴 거예요. QR, ECR, EHCR 등등 나오다가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넓게는 공급사슬 관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QR, ECR 등등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QR은 80년대 중반에 패션 의류 부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니까 그 뒤에 나온 게 ECR이에요. 그 순서 물어보는 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QR 얘기하면서 ECR이 모태가 되어 등장했다.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ECR이 바로 QR이 모태가 돼서 ECR이 나왔다는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 순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공급사슬 관리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체에서 실시한 SCM 기법 해가지고 퀵 레스폰스입니다. QR. 자, 이번에 뭐 ERP 나왔는데 ERP는 뭐죠? 전사적 자원 계획이죠. 뭐 이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영어 약자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다 이제 통달하셨죠. 그래서 ERP는 전사적 자원 계획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린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린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린이라는 말은 얇다는 거죠. 원래 도요타 생산 방식, 저스틴타임 생산 방식인데 그걸 린 생산 방식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물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물류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에 ECR 나와 있고요. 5번에 저스틴타임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경로 커버리지 유형 중에서 배타적 유통, 익스클루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타적 유통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속적 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통 경로 커버리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소매상이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개방적 유통 또는 집약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소매상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면 뭐죠? 이게 선택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소매업체만을 선정해가지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이럴 때 이걸 배타적 유통 또는 전속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타적 유통이 바로 전속적 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소매업체, 물론 이제 능력이 있고 또 자금력도 있는 평판도 좋은 이런 업체입니다. 이런 거 선정해가지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배타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극히 소수의 소매 점포에서만 자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의해서 채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대개는 전문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적 유통의 경우에는 보통 전문품, 아니면 잘 알려진 명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타적 유통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제조업체는 소매 점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공급하는 거니까 딴짓 못하게 통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통제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자사 전략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주류 제조업체 영업사원들이 중소 슈퍼, 식당, 주점 모든 소매업체에 제품을 갖다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혹은 제약업체의 영업사원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겁니다. 모든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뭐죠? 이게 바로 개방적 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개방적 유통에 대한 설명. 자,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적은 점포를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배타적 유통 또는 전속적 유통을 택하는 경우는 전문품, 잘 알려진 명품 이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죠. 이런 거 흔히 뭐라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품은 가장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입니다. 이걸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시간도 아끼지 않고 돈도 아끼지 않는 이런 제품이에요. 고관여 제품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인데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책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유통 관련 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책에서도 몇 가지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황당한 거죠. 원래 법이 많고 법 내용을 다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매번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주로 소비자 기본법 갖고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소비자 기본법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럼 2016년 출제자가 뭐예요? 이쪽 분야를 갖다 이제 관심이 있어 한다는 얘기죠. 그럼 2017년 출제자가 똑같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 2017년 출제자가 특히 뭐 좋아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아니, 골고루 낸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가 주로 나온다는 얘기는 하기 힘든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업자의 책무사항이 나왔는데, 원래 사업자의 책무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와 관련된 사항들 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사업자의 책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입니다. 거기 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갑노릇합니까? 사업자가 갑노릇을 하잖아요. 소비자는 맨날 피해를 보는 존재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 1번의 경우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소비자는 사업자는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번이 답입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 가지고 잘 파악하시면 이것도 답이 쉽게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열한 다음에 아닌 게 뭐냐. 이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뭐요. 한 내용을 틀리게 만든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하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쫄지 말고 잘 파악해 보시면 답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뭐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외워야 될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꼭 한 번씩은 꼭 읽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소수의 품목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품목인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무슨 법칙이죠? 파레토 법칙이죠. 그래서 바로 파레토 법칙에 기초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파레토 법칙 해가지고 자 20, 80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칙에 따르면 뭐예요? 자, 모든 품목을 다 동등하게 재고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중요한 품목, 즉 금액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중한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대충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 보여주는 게 바로 파레토 법칙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분석이 바로 뭐예요? ABC 분석이라는 거죠. ABC 분석을 통해서 상품을 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A그룹 상품, 그 다음에 B그룹 상품, C그룹 상품 구분하죠. 그거 구분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그룹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A그룹은 이제 품목으로 봐가지고 예컨대 20%지만 매출 비중으로 봐가지고는 뭐예요? 자, 이 금액 비중. 자, 금액 비중이 보통 70%가 넘어요, 이거는. 70% 이상 되는 것이고 이건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10%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구분한 다음에 A그룹 품목은 신중한 재고관리, 그 다음에 보통 수준의 재고관리, 단순한 재고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BC 분석을 해가지고 재고관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그 재고관리 입법이 다르죠. 보통 그래서 A그룹 품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 전기발주법이. A그룹 품목에 대해서는 전기발주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그룹 품목에 대해서는 전기발주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B그룹 품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정량발주법이죠. 정량발주법. 그리고 C그룹 품목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투빈법이라는 게 있죠. 투빈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투빈법 또는 정량발주법이라고 그래요. 정량발주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투빈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투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품목이에요. 하찮은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투빈법. 두 개의 상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상자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 상자 있는 거 다 쓰게 되면 주문하고 그 다음 상자 쓰면 되는 것이고 또 다 쓰면 주문하고 그 다음 상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ABC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은 더 간단해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기법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파레토 법칙의 바탕을 둔 재고관리 입법은 ABC 재고관리 입법, ABC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에 관해서 나온 겁니다. 원래 리더십 이론, 모티베이션 이론도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근데 이제 대개는 그동안에 별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9번에 리처드 해크만과 그레고 올디엠이에요. 핵심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직무 특성. 이 사람들의 주장을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요체는 뭐냐면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그겁니다. 뭐냐면 직무 특성이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장 욕구 수준. 원래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성장 욕구죠. 그래서 자, 직무의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하고 부합할 때 이럴 때 긍정적 동기부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아서 일한다는 얘기죠. 긍정적 동기부여. 스스로 알아서 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직무의 특성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걸 잠재적 동기 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MPS라고 하는. 그래서 잠재적 동기 지수를 갖다가 이제 점수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크만과 올디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직무 특성. 자, 5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경영학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 현대 모티베이션 이론의 중요한 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 군데 시험에서. 자, 여기서도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내용 갖고 나올지도 몰라요. 5가지 물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 책 본문에도, 해크만과 올디앱의 주장을 약간 자세히 해놓은 편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잘못됐습니다. 과업 책임성은 없어요.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피드백과 자율성 두 가지를 제일 중요시 하는 거예요. 피드백과 자율성 두 가지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나머지는 뭐죠?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기술 다양성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율성과 피드백을 중시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마진과 회전율에 따른 소매상 포지셔닝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고 했는데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포지셔닝을 합니다. 뭐 다른 경우도 다 하는데 그래도 시험에 이거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전에도 한 2번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세로축에다가 뭘 표시했죠? 마진을 표시를 했죠. 마진 해가지고 하이냐 로우냐 하는 것이고 가로축에다가는 뭐죠? 회전율이죠. 자, 회전율을 표시를 해가지고 회전율이 하이냐 로우냐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마진도 높고 회전율도 높은 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 그런데 초창기 편의점이 그랬기 때문에 편의점을 의뢰 여기다 분류하죠. 요새는 편의점도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여기다 포함시킵니다. 편의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마진은 높은데 회전율이 낮아요. 어딜까요? 백화점이죠. 마진은 높은데 회전율이 낮다. 그 다음에 회전율은 높은데 마진이 낮다. 대형마트입니다. 싸게 파니까 그렇죠. 대형마트.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둘 다 낮아요. 이미 다 망했죠. 이미 다 망함. 이런 이미 다 망함. 이런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마진도 낮은데 회전율도 낮다. 그럼 이미 다 망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냥. 아니면 다른 거 종합적으로 물어볼 때도 같이 포함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진과 회전율에 따른 자, 소매장의 포지션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년에 남아있는 편의점. 이거 하나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와주시고, 뭐 이건 뭐 그래도 가장 초보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11번 제조기업이 유통부문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갖는다. 제조기업이 유통기업을 통합한 겁니다. 소비자 방향으로 가면 뭐예요? 전방입니다. 원자재 공급자 방향으로 가면 후방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부문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가질 때 뭐라고 하느냐? 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통합하고 후방통합을 합쳐가지고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12번. 자,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한 그런 문제. 아주 그냥 답이 눈에 확 띄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근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요 정도면 뭐 그냥 대충 공부해도 다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죠. 거기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졌죠. 자,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다 하는 겁니다. 뭐예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죠. 프로슈머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생활방식의 변화로 생활방식의 변화가 뭘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면 대용량 포장입니까? 소용량 포장입니까? 당연히 소용량 포장이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이 인기다. 그 다음에 제품의 질과 함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최근의 변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질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증가로 즉석식품하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가 발전합니다. 맞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대용량이 아니라 소용량 포장입니다. 뭐 무한계도 크니까는 뭐예요? 4등분 해가지고 잘라서 한 토막씩 팔아요. 오이도 나눠서 파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오이 하나가 긴데 그걸 반 나눠가지고 2개로 파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요새 이런 상황이에요. 소용량 포장이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그냥 아주 초보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웃소싱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경로 구성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면 모든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가능성은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새는 핵심 역량만 빼놓고 다 아웃소싱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 역량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아웃소싱 하는 거.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와 경쟁 열위에 있는 분야를 주관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아니죠. 경쟁 우위에 있는지 경쟁 열위에 있는지는 주관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사람마다 판단은 다 다른데. 그래서 자,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엉성하게 만들었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3번에 아웃소싱하는 기능과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기능이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효율적, 효과적인 통합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 한 다음엔 아웃소싱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 여류에 있는 분야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아웃소싱 할지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전략 유형을, 자, 경쟁 전략입니다. 경쟁 전략인데 크게 둘로 구분해요. 시장 대응 전략과 경쟁 우위 전략으로 구분하는데, 자,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거죠.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경쟁 우위 전략. 자,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경쟁 우위 전략에 뭐가 있습니까? 포터의 경쟁 우위 전략. 자, 흔히 여기다 이제 원가 우위죠.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 있죠. 차별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이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집중화 전략이 있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경쟁 우위 전략입니다. 세 가지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죠? 시장 대응 전략을 물어봤어요. 자, 시장 대응 전략에는 대표적인 것이 제품 수명주기 전략과 또 한 가지, 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래 흔히 언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처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자, 시장 대응 전략의 두 가지, 제품 수명주기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표적이다 하는 거, 요거 하나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찍어도 틀려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15번에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을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통합, 후방 통합 다 수직적 통합이에요. 자,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경로 구성원에 대한 통제는 가장 통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장 용이해요. 이걸 위해서 보통 통합을 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 이론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잖아요. 거래 비용 이론에서도 이게 만약에 비용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따라서 통합을 해가지고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 자, 분업에 따른 전문화의 이점을 누리기 힘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분업에 따른 이익은 얻기 힘들어요. 경우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증가합니다. 통합에 따르는 비용이 있잖아요. 세 번째, 조직의 비대화가 나타나가지고 관리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통경로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통합을 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통제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6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자, 소음의 업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체인 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자,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및 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 판매 방법, 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한 다음에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체인 사업이죠. 우리가 늘 보는 뭡니까 이게?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문제를 낸다면 프랜차이즈는 제일 흔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내고 다른 체인 사업이 있죠. 이걸 물어봐요. 그럼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가장 많이 보는 자,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을 또 물어봤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7번에 최근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자, 최근 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물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 자, 1번에 경쟁 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맞습니다. 경쟁 전략의 한 수단이에요. 물류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그래서 물류 부문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경쟁 우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 배송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자, 긴급 배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류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생산 부문 생산성 증가가 정체에 부딪혔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게 제3의 이익원이에요, 이제. 제3의 이익원. 더 이상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하는 물리비용의 절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익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부문 생산성 증가가 정체가 된 것도 한 가지 이유고. 자, 4번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증가한다. 참 어처구니 없죠. 원래 소품종 대량 생산은 예전 산업사회에서 규모의 경제 이익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자 했던 거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일단 소품종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소비자 욕구는 무시한다는 얘기죠. 소비자 욕구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만 고려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소비자 요구가 더 중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고려해야죠.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갖다 고려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소비자 욕구를 갖다가 중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소비자 욕구는 중시해갖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의 이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은 더 이상 이제 어려워진 것이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있죠, 오늘날. 뭡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거죠. 이 다품종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이 단계를 갖다 우리가 흔히 mass customization이라고 하는 거죠. mass customization. 흔히 번역하면 대량 고객화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대량 고객화. 그래서 대량 고객화에서 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또. 가지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있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지연 또는 지연을 갖다가 영어다 포스트폰먼트 해가지고 유예라고도 번역을 하고 연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물류 지연 전략이에요. 그래서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 95% 정도의 완성품, 95% 정도의 완성품을 갖다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지막 5%를 마무리해가지고 곧바로 배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도 다 반영이 되는 것이고 대량 생산의 이득을 함께 얻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걸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지연이라고도 하고 또 물류 지연 전략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델 컴퓨터가 사례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다품종 대량 생산까지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고객 니즈가 다양화된 거. 그 다양화된 고객 욕구에 맞추려니까 물류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 17번 정답 4번입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이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직적 유통 시스템, VMS입니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 수직적 유통 시스템이 뭐냐고 했는데 자, 동일 자본이거나 동일 자본, 어떨 때 동일 자본이죠? 통합했을 때 통합을 한 경우, 수직적 통합을 한 경우엔 동일 자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회사가 다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 자본이거나 이 말은 수직적 통합을 한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기업형 VMS입니다. 근데 또 명문화된 계약에 기반을 둔다. 계약에 기반을 둔다고 하면 뭐예요? 계약형 VMS죠.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이 없어도요. 동일 자본이거나 계약이 없어도 그러니까 기업형이나 체인형은 아니라는 거죠. 계약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점유율이 높거나 판매망이 넓은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경로 리더가 돼가지고 뭐예요? 경로 구성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경로 구성원을 지원하는 형태. 가장 느슨한 형태죠. 관리형 VMS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에서 물어보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해가지고 관리형이고 이것도 시험에 늘 나옵니다. 늘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VMS 중에서 계약형 VMS 그중에서 프랜차이즈의 장단점도 물어보고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종업원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사 관련, 인적 자원 관리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용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중간 관리자다, 뭐 과장급, 부장급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평가 자체, 종업원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겁니다. 1번에 평가 자체는 종업원의 직속 관리자가 하는 것보다 인력관리부서의 직원이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 인력관리부서의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당연히 직속관리자가 가장 잘 알죠? 그럼 당연히 직속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죠. 1번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틀린 걸 갖다 이렇게 1번에다 딱 체크해놔가지고 아래 거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주 문제는 긴데 틀린 걸 또 맨 끝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건 또 앞에 거 다 읽고 지나가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하고 100문제씩 하다가 90문제를 줄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문제는 긴데 10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제도를 개편하면서 90문제로 줄인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문제 길이가 이렇게 크게 긴 문제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그래서 보시고 1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식적인 평가와 비공식적인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지도 좋다. 맞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와 비공식적인 평가를 함께 사용한다. 또 종업원들은 평가 방식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평가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자,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어도 수긍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업원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편견을 갖고 판단하지 않도록 평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 자, 다양한 인사고과상의 오류가 있잖아요. 그 오류를 갖다 줄이는 기법들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19번 1번입니다. 다음에 20번에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일반관리 시험 문제의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2016년에 물류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류 관련 문제가. 그래서 원래 한 물류 관련 문제는 전체 비중에서 보면 4분의 1, 한 25%를 넘으면 안 되는 거로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때 그거 훨씬 더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수성비는 수성비입니다. 제품의 밀도, 가치, 부패 가능성, 충격의 민감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맞죠? 자, 수성비입니다. 제품의 밀도와 가치, 부패 가능성, 충격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다 수성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이번에 선적되는 제품량이 많을수록 주어진 거리 내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할 때 대용화하는 거예요. 화물량을. 그래서 화물 트럭에도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한도까지 적재하게 되면 뭐예요? 단위당 운송비가 절감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에 수송거리는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송거리가 길수록 단위 거리당 수송비는 낮아진다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자, 수송거리가 길면 길수록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수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휘발유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휘발유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재고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기를 원하는 기업은 소수의 대형 배송센터를 건설하고 각 배송센터에서 취급되는 품목들의 수와 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기를 원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대형 배송센터죠. 대형 배송센터를 갖다 건설한 다음에 자, 품목의 수와 양을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송비와 재고비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수송비와 재고비가 비례관계예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래 여러 가지 그 비용 간의 상충관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만약에 다빈도 배송을 한다. 다빈도 배송을 합니다. 자, 다빈도 배송하게 되면은 배송 빈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다빈도 배송하게 되면 수송비가 어떻게 되나요? 수송비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다빈도 배송하면 수송비는 증가합니다. 근데 재고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각 물류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적으니까 다빈도 배송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뭐요? 다빈도 배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빈도 배송을 하게 되면 재고비는 감소합니다. 수송비는 증가하고 재고비는 감소한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죠, 둘은. 자, 수송비는 증가하는 반면 재고비가 감소하니까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자, 비용들 간에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들 간에 이런 다양한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충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예요? 총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총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자,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물론 이제, 자, 고객 서비스의 수준은 정해놨죠. 정해놨다고 하면 뭐예요? 이게 정해진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 내용들 보시고, 그래서 이제 문장이 앞뒤 있어갖고 뭘 틀리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옳게 만들 때도 그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수송비와 재고비가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 자체 잘못된 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비용의 합을 고려한 비용을 최소화하며,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뒤에 말은 맞는 거죠. 앞에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자,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의 자금 조달도 재무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재무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무관리도, 유통 경영관리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금 조달 관리에서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들 나온 겁니다. 꼭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래도. 자, 1번에 엔젤 보시면 엔젤 투자자라는 게 있죠. 엔젤 투자자. 그래서 예컨대 신설 벤처기업의 기업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엔젤 투자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영도 지도해서 주는 이런 개인 투자자를 갖다가 엔젤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이번에 팩토링이 있습니다. 팩토링은 뭐냐?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발행하는 매출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런 걸 흔히 팩토링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우리가 외상거래가 많았잖아요. 소비자의 경우에도 외상으로 물품을 갖다 구입하죠. 외상으로 물품을 갖다 구입할 때, 이럴 때 바로 이제 팩토링 금융을 많이 이용했던 겁니다. 지금은 신용카드가 하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갖고 어지간한 거 다 신용카드로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지만, 과거에 신용카드 같은 것도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판매한 입장에서 볼 때 나한테 팔고서 채권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 매출 채권이죠. 그 매출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팩토링 금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할부 금융이 있습니다. 내구재를 할부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 걸 할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4번에 단기 자금 조달이라고 해놓고, 자, 신주 발행이라고 돼 있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가장 장기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볼 때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바로 뭐예요?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제 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는 채권 발행하죠.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장기 자금 조달이에요. 자, 차입은 은행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자, 최근에 새로 등장한 유통용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등장한 유통용어 해가지고 쇼루밍이라든가 또 예컨대 옴니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옴니채널 쇼루밍 이런 것들. 또 멀티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이것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점포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구매는 뭐예요? 가격이 보다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한 다음에, 구매는 온라인에서 한 다음에 뭐예요?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 가서 받아와요. 이런 게 바로 옴니채널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가 함께 결합시켜가지고 편리한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도 반품할 때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반품하고, 이런 게 바로 옴니채널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다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있죠. 롯데마트 있죠. 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다 반납도 됩니다.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채널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옴니채널도 또 나올 겁니다. 옴니채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NCS 만들 때, 그 NCS 유통관리 개발할 때 옴니채널하고 최근에 가장
등장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것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어넣어야죠. 아주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2017년에 나올 겁니다. 여기 쇼루밍입니다. 쇼루밍. 원래 쇼루밍 해가지고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다음에 구매는 온라인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걸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쇼는 전시장이죠. 쇼룸, 전시장.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처럼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아래 그 해설 보시게 되면 역 쇼루밍도 있습니다. 역 쇼루밍.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가지고 뭐요? O2O 방식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옴니 채널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다른 할인점에 비해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 갖는 특징. 이건 회원제예요. 회원제니까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 회비를 받죠. 물론 이제 회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데 다 회비 받죠. 그리고 이런 경우 쇼핑도 다 뭐예요? 쇼핑도 셀프 쇼핑이에요. 대형마트처럼 셀프 쇼핑하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고객 서비스 수준은 최소로 제공해야 합니다. 알아서 셀프 쇼핑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할인점과 비교할 때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물류 문제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특정 형태, 액체 형태나 가스죠. 액체나 가스 형태 이런 상품만 수송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번에 항공수송은 부피가 작고 부패성이 높은 고가의 상품일 때 항공수송 주로 많이 이용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상운송과 트럭을 함께 사용할 때 해상운송과 트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기백이 아니라 뭐요? PC백이라고 하는 거죠. PC백. 이거 잘 나옵니다. PC백, 피기백, 버디백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자, 4번에 버디백 방식은 뭐예요? 트럭과 항공운송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트럭과 항공운송을 버디백. 그 다음에 5번에 트럭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상품을 단거리 운송할 때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PC백하고 그 다음에 피기백. 피기백은 트럭 더하기 철도예요. 트럭 더하기 철도가 바로 피기백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얘기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리더십 이론 나왔습니다. 아까 모티베이션 이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FM대로 리더십 문제 하나, 모티베이션 문제 하나 나온 거죠. 거기 25번에 리더십을 과업지향적인 유형과 관계지향적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선호, 동료, 설문지. 이거 갖다 흔히 LPC라고 하는 거죠. LPC. 자,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커예요. 코워커. 동료 작업자인데 가장 선호되지 않는 리스트 프리퍼드. 가장 선호되지 않는 동료 작업자.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동료 작업자예요. 그래서 갖다가 LPC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개발해서 일단 요건 리더가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LPC 점수를 갖다가 척도를 갖다 개발한 겁니다. 누구예요? 피들러입니다. 똑같은 문제 2번 나왔던 겁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25번 정답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통물 일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문제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한번 보신 소감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또 문장이 긴 것들도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출제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답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런 점들 확인하시면 자신감을 가지실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